사실은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유명 인사셔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저기 이 책에도 그렇고 뭐 인터넷 나온 정보를 보면 오늘 좀 참 정말 다행이에요. 최근에 젊은 게스트를 계속 불러서 제가 대비적으로 너무 늙어 보였는데 사실은 동갑이세요. 1960년생 386대 학교를 다니셨고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공부를 하시고 뉴질랜드 유니텍에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현대 사진학을 공부하시고 수많은 저서를 쓰셔가지고 저서 대중 저서가 한 권밖에 없는 저 같은 학자가 되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박종인의 땅의 역사, 여행의 품격, 기자의 글쓰기, 한국의 고집쟁이들, 행복한 고집쟁이들, 내가 만난 노자, 나마스테, 우리는 천사의 눈물을 보았다. 5가지 지독한 여행 이야기, 매국노 고종, 광화문 괴담, 대한민국 징비록 등등의 저서가 있고 번역서로는 뉴욕 에스키모, 미닉의 일생, 마하바라타 등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서재필 언론문화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저서를 내시고 지금 조선일보의 땅의 역사라고 하는 시리즈하고 TV 조선에서 같은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신 분이세요. 우선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 이 가짜 뉴스가 점철된 역사 바로 알기인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부러워하는 분인 것 같은데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여행에 관한 책도 많이 쓰셨고 또 사진학을 전공하시니까 사진도 잘 쓰시고 여행 다니면서 책을 쓸 수 있는 이 프로젝트도 갖고 계시면서 아마 여행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여행에 대한 여행관이라 그럴까요? 제일 좋아하는 여행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여기 계신 플로어에 오신 분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여행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여행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여행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뭐 80년대 학교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게 됐습니까? MT가 주로 여행인데 MT를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깨다 보면은 술 먹고 취해가지고 깨면은 MT가 끝나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사 들어가서 다른 보직을 맡다가 어느 95년부터 이제 여행을 맡게 됐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쪽 세계에 격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잘한 여행 한 번은 4년제 대학 한 학기 나온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뭐 유홍준 선생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무슨 아는 만큼 보인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여행이 그냥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 안에 조금 그 양념처럼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더할 나 없이 좋은 풍성한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한 달쯤 전에 이제 그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터키가 요새 물가가 너무 싸서 아주 싸구려 패키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그 패키지 쫓아다니느라고. 그런데 제가 20년 전, 30년 전 터키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때는 터키를 보는 눈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을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좀 알고 세계사와 또 한국사에서 터키라는 곳에서 벌어졌던 역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딱 알고 가니까 세상에 이거는 정말 대학교 한 2년 다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좋은 거, 좋은 먹을 거 이런 것도 물론 여행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연이나 의미 같은 걸 찾는 여행을 한다면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여행이고 학교 다니는 것 몇 배 이상을 얻지 않을까 그런 학교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무거운 사진기 많이 메고 다니시나요? 그렇죠. 예. 그 사진 찍는 분들의 늘 여행하면서 갈등이 이제 저희 같으면 요새 휴대폰으로 만족을 하는데 이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은 이 좋은 사진을 하려면 무겁게 다니셔야 돼가지고 갈등이 심합니다. 예. 그 기자는 언제 하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참 제가 사회학을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가 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철없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조금 돌 좀 던져봤다가 실망도 많이 해봤다가 근데 고시 공부를 해볼까 뭘 해볼까 그러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우연하게 신문사에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 내가 이 직업이 안 붙었으면은 나 지금 폐인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느슨하게 고삐를 풀어줘야지 자기 뭐 영혼이 됐든 영성이 됐든 이게 그 퍼져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뒤쪽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혼자만의 세계를 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면 사회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생산해낸다는 게 너무 즐겁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을 잘 택했다. 결과적으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와서 느꼈습니다. 예, 그 예비돼 있었는가 봅니다. 그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저희 세대가 사실은 한문을 제대로 공부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저도 소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 한 2년 다닌 게 전부. 워낙 시골서 자라서. 그래서 이 이제 많은 책을 쓰시고 예. 땅의 역사 저거 하시려면 그 우리 한자로 돼 있는 고전을 네네. 많이 읽으시고 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셨고 또 이제 이런 자료를 찾아가는데 이 맥은 어떻게 잡고 예, 계신지. 근데 한자 이야기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한문 그 고전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었고 뭐 그래서 처음에 이 땅의 역사나 역사에 관심을 가질 때는 전혀 아무것도 진짜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진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부한테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자유당 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요한 고전 번역 작업을 역대 정부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그래서 그게 그 20세기 말쯤 되면은 이게 다 디지털화가 돼서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만약 개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작업인데 이거를 무료로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색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한자와 한문에 대한 문법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제 멘토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대학교 그 명예 교수님들 한문하신 그분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지적질을 하려고 전화를 주셨어요. 너 뭣도 모르는 게 이거 쓰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고쳐주는 거를 이제 계속 그 도 씹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난해한 거 아니고는 아 이렇겠구나. 그래서 그걸 또 교차로 하면은 그러니까 신문에 쓸 때 불안할 정도는 아닌 걸로 정도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맥을 짚어나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말 몰랐었는데 검색의 기법이 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찾으려면 어떤 단어고 어떤 단어가 옛날 그때는 원어로 어떻게 돼 있고 이것들을 조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방대하죠. 근데 좀 더 좁아가면서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바로 이거야 하고 찾는 게 되게 찾아지더라고요. 또 다른 그 학계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연구를 해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그 써먹을 때가 있을 때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가르쳐봐도 최고 경영자 오시는 분들이 호응이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부생들이 제일 재미없어요. 왜 배우는지 모르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써먹을 때 있을 때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그래서 학생들 논문 쓸 때도 그 공부 다 하고 논문 쓰려면 평생 못 쓴다. 논문 쓰면서 필요한 거를 공부해야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예, 이렇게 예. 역으로 생각하라고 맨날 강조하거든요. 네네. 아마
이렇게 써먹을 때가 바로 있으시니까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막 컬럼 쓰고 막 그럴 때 사람도 페이스북에다 많은 글을 쓸 때 그런 데이터 다 어디서 가져오냐고 그러는데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경쟁력은 검색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구글 검색 능력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하우지만 이제 노웨어 아닙니까? 노웨어가 그러니까 이게 돼가지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워낙 지금 뭐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법만 좀 깨우치면은 지금 계시는 분들도 다 아무 무리 없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다들 책을 쓰시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미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퍼블리싱 하라고 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책 쓰는 사람이 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검색하면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들 스토리 엮을 줄만 알면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사 이제 이런 책을 쭉 쓰시면서 보면 이제 시작하는데 그 아마 사진을 전공하셔서 이런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직시하는 사실의 역사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직시 이제 똑바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 있다. 또는 역사 속에 미래 또는 미래에 대한 답이 이제 있다는 말씀을 하신데 저는 이제 동양의 사상이라 그럴까? 우리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율곡하고 뭐 이게 이론이니 이원론이니 한다든지 뭐 그 거창한 학문적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있던 것들을 몇 번 읽어보면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정말 공허하고 아무 내용도 없고 뭐 서양의 그 그리스 로마의 그런 그 뭐 아리스토텔이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논의한 것처럼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그래서 과연 저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사고 방향 이런 것들이 역사로 규정되어 와 있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사고의 대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해한다는 건 알겠는데 역사서가 미래에 대한 답이 있나요? 제가 주로 그 공부하고 기사를 쓰고 책을 쓴 부분들은 대개 보면 망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도대체 뭐 어떤 오류가 있었길래 망했고 그리고 뭐 그런 류들. 근데 이 망국이 시기를 보면 역사 흐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리더들이 어떻게 했길래 망국기에 접어들게 되고 그 망국기에 그런 일반 백성들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 패턴이 20세기 21세기 공화국 시대에도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이 조선 왕국이라는 봉건제의 리더 집단이 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을 해서 임진왜란이라는 어찌 보면 예견된 망국기를 그대로 맞아볼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이 구한말 대한제국 그 즈음에서 고종시대 한 4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장 한 방 찍고 나라가 사라졌나. 이런 거를 보면 대한민국이 흥할 때와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를 구분을 한다면 떨어지고 침잠할 때 그 무렵에 리더들의 패턴이 그 구한말 패턴들, 임진왜란 전의 패턴, 병자호란 전의 패턴들하고 너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우스개로 그랬죠. 그 페이스북이 됐든 제가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든 내일 무슨 일 벌어진다 두고 봐라. 그럼 마치 예언자처럼 맞추게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서 미래가 보인다는 의미를 의미 부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시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게 프레임을 깔고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팩트들을 꼬박꼬박 하나씩 뜯어 보면은 프레임을 다 버리고 그러면 그 팩트들이 모여서 현재를 이야기해주고 미래를 얘기해준다고 저는 참 믿게 됐습니다. 그 이 징비록 앞에 시작하실 때
이제 이게 아마 2019년 쓰여진 예, 것 예. 같은데 독도 상공위를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들락거리고 예. 북한은 매일같이 최신 미사일 쏴댄다. 일본은 한국을 압살하기 위해 비축했던 무기를 주도 면밀하게 꺼내고 있다. 주인이 없는 땅처럼 개나 소나 달려들고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은 그 꼬라지를 맥주 홀짝이며 구경하는 중이다. 예, 예. 200년 전하고 조선 국제 관계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거나 뭐 그러려고 그런 야욕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때 썼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또 그 100년 전처럼 또 한국을 침략한다 그런 브루탈한 의미로 쓴 게 아니고요. 2019년, 20년 그 즈음의 일들을 보면 그때 당시의 정부가 일본에 대한 행동이 굉장히 말 그대로 뭐랄까 그 원시적으로 그 지난 정권,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그 대일 정책들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일본 아베 정권에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도대체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도 뭐랄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치고 나온 게 불소 수입 금지시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볼 때는 기업들이 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거지 그게 일본이 또 100년 전처럼 간악하게 정한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쓴 건 아니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그 한일 긴장 관계의 원죄는 대부분 우리 정부한테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한일 저기 국교 정상할 때 다시는 시비 안 걸겠다고 한 약속 예, 예. 다 져버리고 또 그 사실은 그 사법부도 무책임하게 네네. 그 뭐 징용공 이런 것들이 사실에 기반한 재판도 아니었고 예, 예. 뭐 쭉 해가지고 그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규범을 저버리고 예, 예. 계속 그 외교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제가 그 반일 선동을 뭐 막 하면서 죽창을 들어라 뭐 그랬을 예, 예, 때 그렇죠. 제가 아니 국교 정상하고 옆에 이웃이었으면 친일을 해야지 무슨 반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 언론에서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친일을 하자고 그랬던 극우 기억납니다. 교수다 뭐 이제 이랬는데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당했죠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사회에서 일본을 막 얘기할 때 예, 이제 예. 일본하고 그 어떤 긴장 관계를 가져가고 정치적으로 자꾸 뭐 일본의 극우 세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반일 감정을 자꾸 정치적으로 그렇죠. 악용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아직도 100년 전에 제국주의 국가인 예.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제국주의하고 식민지 이 쟁탈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본이라는 게 이제 뭐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아프리카 가서 남미 가서 다 식민쟁탈전하고 다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까지 조인을 해서 독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제국주의 시대 이때인데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고 맞습니다. 식민지 경영이라는 게 어렵다는 걸 다 알았고 그걸 더 안 하는 건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일본이 역사적 진보 없이 아직도 그 임페리얼리즘의 식민지주의의 환상을 갖고 있는 나라로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게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그 우리 사회가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너무 그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도대체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일본한테 또 당한다. 아니면 꼭 일본한테 뭐 배우자 얘기할 때도 그래도 일본한테는 배울 것도 있다. 꼭 뭐 앞뒤를 붙여가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도대체 언제 생겼나 하고 또 이 기사들을 쭉 찾아봤더니 중앙청 부술 때쯤부터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YS 정부 그때. 그 전까지는 을사조약이었지 을사늑약도 아니었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가 된 때였거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그 리더가 그때
물론 어떤 대중적인 당위를 얻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중앙청을 부수면서 나온 게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역사들이 그때까지 바르게 세워지고 있던 역사들이 점점 이제 부서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정권이 자꾸 바뀌면서 이 역사라는 게 정략적으로 이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반의를 치고 나오니까 그러면 정치계가 됐든 학계가 됐든 언론계가 됐든 이쪽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대중은 거기에 선동이 되는 거죠.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 정말 역사에 대한 인식인 고려 없이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을 썼던 대통령이 YS적이죠. 그렇죠. 치욕의 장소라도 그게 역사기 때문에 남겨놨어야 되는 거고 예. 그걸 때려 부수고 뭐 또 완전히 근거도 없는 뭐 저 일제가 박은 쇠말뚝 뽑기 뭐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 중앙청이 총독부 건물로 완공이 된 게 192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 청사 쓰이게 된 게 2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 건국부터 YS 때까지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45년부터 치면은 55년, 65년, 70년, 80년, 95년 50년 동안 그 청사에서 건국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다 거기서 역사 일도 벌어졌거든요. 박물관으로도 쓰이고. 예.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고 거긴 총독부의 잔재니까 없앤다. 나는 그거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 거기 현혹됐던 대중들도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죠. 조금 애매한 위치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없애는 것보다는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죠. 그 징비록을 읽으면서 네. 그 기자님이 그 1543년 예. 그 조선과 일본의 절묘한 선택의 차이 네네. 이 한 해에 일어났던 그 상징적인 예. 두 개를 딱 엮은 거에 대해서 야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있지만 일본이 서양 문물에 접촉을 해서 그 소위 이제 조총 철포를 얻게 됐던 해가 1543년이고 그의 조선은 이제 서원을 세워서 그냥 성리학의 저는 우리나라 성리학 그 주자학 소위 사실은 공자보다도 주자학인데 그렇죠. 주자학적 성리학에 빠진 거는 그냥 중세 그냥 다크에이지에 그냥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역행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적 성장이 그냥 완전히 역사적으로 퇴행하고 지적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시대의 시작인데 그게 같은 해였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추후에 한국과 일본 조선과 일본이 어떤 한 나라는 그냥 봉건제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부패로 망국에 가는 나라 다른 한 나라는 이제 그 부국 강병의 산업혁명의 한 나라의 시발점으로 그 두 글을 계속 대비하시면서 글을 써가지고 절묘한 구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답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사실은 예. 그 세종대왕이 이제 이 중국에다가 그 조공을 바치는데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 금은을 빼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은이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숨겨야 되니까 아주 이제 폐쇄를 시켜버리죠. 채굴을 못하게 채광을 못하게 하고 그걸 고종이 온통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뇌물 받고 다 팔아먹고 뭐 그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사실은 그 금에 대한 그 금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 회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선에서 발명이 된 금을 이제 재련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일본으로 가서 일본은 그걸 가지고 금을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은을 부국이 됐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화폐 역사 보면 다
정권들이 화폐 남발해서 뭐 그건 뭐 저기 대원군도 똑같이 당백정 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고종이나 저기 그 대원군이나 다 화폐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예. 무모한 경제 정책을 쓰다가 근데 그러면서 저 뭐 청나라도 마찬가지 다 은본위로 가면서 은만은 이제 미국 그 일본이 부국이 되고 예.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이제 연결한 설명한 건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조공 안 바치느라고 그 은광을 폐쇄한 거는 알았는데 그게 예. 나중에 이제 그 은본위적인 경제에서 예. 은의 양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규제가 그렇거든요. 규제는 다 명분이 있잖아요. 이제 예. 여기서 농사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 보석 쳐다보고 그게 뭐 여기 보면 그 다시 채광하자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온갖 논리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금지시켰을 때 그것이 오랜 역사의 그 인과관계의 체인을 따라서 나중에 예.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는 정말 모르는데 이 얘기를 읽으면서 상당히 저는 전율을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제 어떤 왕이 하는 한 정책이 추후에 몇백 년 후에 200년, 300년 후에 그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금융 내지는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결국 경제적 자유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규제가 왜 그 위험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절감을 했는데요. 이 그 도자기도 이제 똑같고 네네. 은도 그렇고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시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 우리 잘 알려진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승만 학당의 동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 도예공들 갔다가 하나도 돌아오지도 않고 저 조선이 망하는 모습들을 도자기 이런 거 봤는데 그래서 이거 그 설명을 하는 거는 기자님 책에서 처음 봤어요. 은하고 그렇네요. 그게 그 기술이 예. 추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조금 그 대한민국 징비라는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요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543년이라는 해가 그해 5월달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인류는 이제 하늘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신으로 해방이 되고 역전이 됐고 운명을 자기네들이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주로 내팽개쳐진 거죠. 그리고 3월 달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9월 달에 그 유럽에서 온 조총 2개가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요 2개 날짜가 있어요. 근데 조총을 수입을 하면 그 뒤로 성경책이 나오고 신부가 들어오고 진찰기, 청진기가 들어오고 학문이 들어오는 교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유럽과 일본이 극동이.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조선은 뭘 했나 하면 날짜는 안 나와요. 고 어갈입니다. 그때 경상도 영주에 지금은 소수서원이라고 불리는 백운동 서원이 설립이 됩니다. 서원이. 그래서 서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리학 종교기관인 동시에 이거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진영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을 고위 공문으로 충원하는 그래서 성리학에서 민초 단계까지 들어간 게 1543년 조선이거든요. 그 뒤로 유럽과 일본과 조선의 역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폐 수단인데 그 은을 매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 은이 일본에서는 대량으로 발견이 됐고 고 한 30년 전에 그런데 그 은을 채광하는 방법, 재련하는 방법이 후졌었거든요. 30년 뒤에 첨단 재련법, 회취법이라는 재련법이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 회취법이 이보다 30년 전에 조선에서 발명이 된 거였습니다. 연산군 때. 그런데 그때는 벌써 이보다 1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자꾸 금은을 명나라에서 조공으로 바치라 그러니 이게 힘드니까 아예 명나라한테 우리는 금은이 없다고 알리라. 그래서 조공 품목에서 빼달라. 그래서 허가를 받고
황제로부터.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금은광을 폐광을 시켜버립니다. 왕실의 수요에 충당하는 일부만 놔두고. 그래서 그 땅속에 묻혀있던 금은철은 1890년대 이후 고종 정권에 의해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테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산에 대한 어떤 혐오, 유통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자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생산과 유통과 이런 데는 모든 혐오가 1543년에 상징적으로 성리학이라는 도덕주의적인 철학이 이념화가 되고 사회의 지배 정신이 되면서 모든 게 그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어찌 보면은 각각의 리더들 단계에서 만회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고종이라는 리더에 의해서 격심한 위기는 어찌 보면 격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질 못하고 고종에서 완전히 망가진 게 조선이라는 왕국이었다라는 게 저 매국노 고종과 대한민국 징비록의 요체입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이 역사를 쓰시는 분 중에서 하여튼 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거래나 화폐 경제에 예, 그렇게 해서 경제학적 시각에서 연결시켜 주신 게 되게 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 예.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한의사가 없다는 걸 잘 모르세요. 아, 예. 예, 일본에 한의사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일본의 그 의사들이 서양의 의학 서적을 처음 보고 자기들이 실제 해부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그 의학 지식이 맞고 동양의 의학 지식이 틀렸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교정해 가는 네, 과정이 아주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설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그 야마와키 야마와키 토요. 예, 도요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그 네덜란드 화란에서 온 이제 서적들을 보면서 이론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어찌할 수 없다. 팩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본에 있었던 동양적 의학이 양학으로 다 바뀌거든요. 양의학으로 다 바뀌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세가 이 일본 사람들이 팩트를 되게 중요시하는 자세가 그 후에 산업혁명에 쭉 이어져서 일본이 사실은 80년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제조업에서 지배했던 가장 그 경쟁력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품질 관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도 많은 국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허준의 동의보감을 엄청나게 띄우고 그 신화화하잖아요. 근데 허준에 의한 그 뭐 과학적이고 동양의 의학을 다 집대성했다 그러지만 허준이 제기한 그 신체 그 해부학도 이런 거에 보면 세상에 없는 장기도 두 개 있고 그러냐 단전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전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양새 상상에만 있던 장기 두 개가 허준의 동의보감에 그대로 나오고 뭐 저기 아들을 딸로 바꾸는 처방전도 나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처방전도 닷새 안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 그래서 이런 그 팩트를 중시하고 과학적 사고가 이제 이때 바로 채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이 노벨상을요. 노벨 평화상 1명 빼놓고 과학 쪽에서 의학이나 과학 쪽에서 28명이나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그 일본 또는 일본계 사람들이요. 물리학 과학 노벨 물리학상만 일본에서 1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학이 8명, 뭐 의학이 5명, 문학도 3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과학적 사고와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진영 울타리 밖으로 논쟁을 안 해요. 과학적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 이 박사님 기자님이 이런 책을 쓰든 우리 제가
그 이영원 교수님의 뭐 예. 반일 종족적 이런 것들은 한국 역사학계대가 엄청난 도전적인 책인데도 그렇죠. 예, 예. 역사학자 누구 나타나서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반재벌 주여가지고 제가 그거 예. 전 세계적인 경제학 경영학에 없는 얘기다 그러고 예, 예. 책을 써도 아무도 논쟁에 나서지 않고 사실은 언론이 예. 장을 만들려 그러면 출연 거부하시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그 과학에 대한 수용 능력이라 그럴까, 서양적 사고 방식을 저는 되게 독특한 나라라는 생각을 저도 일본을 참 자주 가고 예. 제가 일본하고 50대 50 합작회사를 다녀서 그러는데 그렇게 문물을 그래 수용해서 자기 걸 잘 만들고 그러면서도 또 종교나 문화적으로는 아주 견고하게 자기 그렇죠. 거를 예, 지키는 아주 독특한 예, 예. 어디도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예. 사람들의 그런 거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일단 종교적이거나 이런 폐쇄성은 제가 그분은 일본 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뭐 달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팩트를 챙기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포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했는데 그때 수입한 그 다네가시마라는 섬의 도주가 15살이었습니다. 도키타크라는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 15살 아니겠죠. 지금 한 20살 좀 넘은 그 정도 됐겠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더 산 게 아니라 국산화를 시킵니다. 밑에 대장장이한테 똑같이 만들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정은 당시 막부 밑에 있는 승군한테 바치고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한병은 역설을 시켜서 국산화를 만든 다음에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오사카에서 상인들이 오니까 이걸 설계도를 그냥 풀어버립니다. 공짜로. 그러면서 디자인적인 요소 없이 격발 잘 되고 조준만 잘 되게 만들어라. 순식간에 칼 만들던 대장쟁이들이 다 조총을 만듭니다. 그런데 조총을 샀더니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아니 이 총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구입하는 어마어마하게 세련된 구매력 집단이 있네 하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듣도도 못한 첨단 화기를 만드는 집단이 저 건너편에 있네. 그러니까 두 문명 공동체가 서로의 시장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성경 팔아먹으러 들어오고 종교 팔아먹으러 들어오고 또 뭐 하려고 들어오고 은살라고 들어오고 교류가 시작이 된 거죠. 그 교류 과정에서 지금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지적인 성장과 실용주의 내지는 실증주의에 대한 각성이 수백 년 동안에 누적돼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야마하케 도요라는 의사가 이 화란의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보고 그렇게 주장했던 나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이론을 앞세우면 안 된다. 팩트만 보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책에는 5장 6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에는 5장 6부가 여러 개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부의 허가를 받고 사형수 하나를 실제로 해부를 해봅니다. 까봤더니 서양 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 그 실증주의적인 전통이 19세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여튼 이 식민지 이렇게 다 잃고 나서 그 일본의 나라를 재건할 때도 그 지적인 누적이 그대로 가서 제조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 나중에는 학문으로 연결이 돼서 노벨상이 몇십 명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결국엔 조총이라는 조그만 사건이 그걸 도입함으로써 벌어진 교류의 확대. 그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그 해에 제대로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 해.
제가 설명 잘했나요? 아, 예.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게 미신과 같은 신사 많고 뭐 일본이 그러고 동네마다 축제 많이 하고 자기 전통 의상 입고 기괴하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전 세계적인 과학적인 문명에 대해서는 예. 되게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나라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독특한 나라가 돼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서원을 만든 조선 후기에 암흑기를 만들었던 근데 이제 공자 뭐 우리 그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성리학 주자학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봉건적 사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산다 이런 뭐 책도 그게 유명했었죠. 예, 예. 이렇게 인기를 얻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그 공자가 과연 그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따라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첫 번째 강력한 회의론을 우리 기자님이 잘 묘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공자가 살던 시대가 이제 그 온통 그 제자백가 시대고 예, 예.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 그러던 시대 철기 시대인데 공자는 그 세상에 대한 해법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그랬고 예, 예. 근데 그 과거라는 게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했는지도 의심스러운 네, 네. 요순 시대, 예. 거기 청동기 시대 때에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라는 거는 뭐 중앙 집권 국가도 아니고 부족 국가 정도였어요. 마을들이 있었죠. 마을들이. 그 마을 안에서야 당연히 뭐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뭐 예, 이렇게 예. 다 서로 알고 그러는 그 시족 뭐 부족 국가 사회 그걸 가지고 그 철기 시대에 그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는다 이제 이런 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밝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공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우리 국민들이요. 공자는 뭐든지 옳은 소리만 하고 잘했는지 아는데요. 공자는 지금 생각하면 뭐 미국에서 제가 이제 철학 쪽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그 필로조파이즈 디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공자를 서양 사람이 보면 요새 미국에 이제 얼마 전에 죽은 울트라 컨서베티브 러시 림보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회를 가는데 극도의 원칙, 예, 예. 이걸 다 지켜야 되고 의식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예, 예.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혁신을 거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루인가요? 그 자기가 그 저기 그 한 번 공직에 제대로 출세한 번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곧 쫓겨나거든요. 그 귀족들에 의해서. 근데 그때 했던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그 덕치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법가주의적인 통치를 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불량하게 입으면 사형. 공자가 만든 법이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뭐 오른쪽, 여자는 왼쪽으로만 걸어야 된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습관적으로 되게 이제 남녀가 유별하니까 그랬는데 그걸 안 지키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처벌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뭐 부모가 죽으면 3년상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공자는 그 자기 얘기를 무슨 그 관념론이나 종교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예, 예. 주자가 그걸 막 컨셉츄얼라이즈 하더니 한국에 오더니 그게 종교가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까지도 이 철학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냥 사회 윤리였습니다. 원시 유교는. 그런데 남송 때 그 주자라는 사람이 자 금나라한테 핍박을 받고 나라가 왜소해지니까 이 한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급 철학, 그래서 중화의 우수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갑자기 태극과 우주를 얘기합니다. 선종 불교를 좀 응용을 해서 그래서 갑자기 윤리가 우주 철학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성리학이에요. 그게 또 한 몇백 년 있다가 조선으로 들어왔더니 조선의 성리학이 된 게 아니라 성리학의 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대로 갔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치를 하는데 임금하고 신하들이
오늘의 정책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주 얘기를 막 하고 따라서 태극에 의하여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굶어 죽는데. 그런 주자성리학의 조선이 돼버려서 그거를 중간에 뚫고 나갈 기회가 몇 번이 있었는데 예컨대 임진왜란 이후에 한번 소위 이 정치계가 한번 싹 물갈이를 하거나 아니 병자론이 물갈이를 하거나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그 권력이 그대로 유지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종 때는 어찌 보면 고종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 뒤를 다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자를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를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긴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두 사람이 거두면 다 스승이라는 게 예. 잘하는 거 보고 모두 선생, 나쁜 짓 하는 사람 모두 반면교사 뭐 이런 얘기니까 누구나 그냥 쉽게 이해해서 예, 예. 그래서 원래 그냥 성경이나 노스트라무스나 예, 예. 노스트라무스 다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한 것들이 레스팅하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데 예. 왜 이렇게 지식인들이 예, 예. 이제 뭐 권력 뭐 그렇게 하면서 권력의 도구가 되고 이념이 되고 그런 건 충분히 이제 그 소수가 자기 권력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되고 이거는 이해를 되겠는데 예. 왜 이렇게 한 가지로 빠져들고 다른 이론이 없었을까? 네네. 그랬을 때는 어쩌면 이제 그 당시의 지도자들 지식인들을 우리가 지금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조선이 생긴 명분이 이제 예. 그 명나라 생겼을 때 치러 가자 그랬을 때 위화도 회군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 대한 그 건국 초기가 명나라에 대한 그 사대적인 출발로 예, 시작을 예. 했는데다가 세종이 그걸 확실하게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 또 어쨌든 명나라가 와서 제초보니까 그게 도와줬으니까요. 예, 도와줘서 살려줬다고 하는 이런 그 건국과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기가 예, 예. 그 명나라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끊임없는 사대와 예. 이게 결합이 돼서 그랬을까? 왜 못 벗어나고 이런 조선이라는 게 결국 왕권하고 신권이 결합해서 쭉까지 유지가 됐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도전 무리하고 이성계 무리, 그 군부와 이 그 사대부 지식인 무리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조선인을 만들었는데 이론적인 근거는 이 신진 사대부들이 만들었죠. 그 제공을 했죠. 그게 새로 발흥했던 성리학이었고. 그런데 자 실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세조 때까지 그때까지는 성리학에 대한 집착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세종대왕은 성리학적인 이상 국가를 만들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소위 우리가 훈구 세력이라고 부르는 조선 건국의 아버지들은 성리학보다는 부국 강병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공이 있으니까 토지도 많이 자기 획득을 하고 부패를 많이 저질렀죠. 중간에 연산군 중종 때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성리학이 이제 유일한 종교처럼 돼버립니다. 훈구했던 사람들, 공을 세웠던 저놈들은 부패한 놈들이다. 도학 정치를 해야 된다. 그 조광조라고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젊은 30대 조광조를 중종이 끌고 와서 정치해봐 그랬더니 온갖 과격한 행동을 다 합니다. 왕실 내에서는 나도 불교도 믿고 도교도 믿고 그랬는데 그거 다 폐지시키라고 그러고 있질 않나. 과거도 폐지하고 추천제로 하자. 그래서 자기네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 추천하다가 그래서 중종 눈 밖에 나와 조광조가 사약을 먹고 죽어요. 그런데 이 중종이 나오도록 빌미를 준 사람이 연산군이거든요. 연산군이 폐악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림들, 소위 요즘 이런 말씀 써던는지 모르겠지만 아가리 파이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리학적인 도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정계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그게 그런 성리학 질서 강화가 되고 그 이후에 광해군 때 또 반성리학적인 반사대적인 정책을 펴다가 요걸 빌미로 이때까지 커 있던 살인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서 인조를 옹립을 하고 제대로 된 성리학 국가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허용이 되고 논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정치나 경제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 연산군이 폭력을 함으로써 살인들이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고 그 살인들이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터인데 아가리만 파이터.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게 인조 이후로 더 강화가 되고 그 이후 나라가 망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예, 예. 우리 이 한반도에서 조선은 탄생해서는 안 됐을 왕국이 아닌가. 이게 이제 고려가 물론 예, 예. 이제 부패고 뭐 그 예, 저기 이 소위 저기 무신들이 예, 다 부패하고 그 거기도 포악한 정권이 되고 무능한 정권이 되고 뭐 그래서 예, 그렇긴 한데 그리고 외교 명나라가 탄생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못해서 그러는데 뭐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그 문일평 예, 예. 사가가 중국 주위의 이민족들 중에 네. 그 한 번씩 다 이제 황제가 됐었는데 네. 그 몽고인은 4번, 만주인은 2번이나 해서 중국을 네. 지배하고 그랬는데 조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네, 없다. 네. 황제를 자처했던 거는 이제 고종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황제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게 이제 고려 시대, 삼국 시대에 중국 사람이 봤을 때는 오랑캐에다 조궁국으로 황제한테 쫙 달라붙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이용훈 교수님 많이 얘기했지만 소중화에 의해서 예, 막 예. 저기 박 기자님도 그 백운동 성원 할 때 네네. 그 없는 절벽도 보고 그 중국 거에다 갖다 붙이느라고 뭐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지명도 다 기호 지방이니 뭐 해가지고 호수 없는 호수도 그렇죠. 상상의 호수를 예. 만들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소중화 사상에 빠져다가 아예 나중에는 그 명나라가 망하니까 우리가 그 명을 계승한 것처럼 좀 비겁하죠. 예. 그래서 조선이 중화되었다라고 예. 하는 이런 그래서 대보단도 만들고 만동묘도 해서 없어진 왕조에 대해서 계속 절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민중의 관점에서 조선의 위치는 뭘까요? 우리 그 삼국 이전에 부족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가 되고 통일 국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반도의 예. 그 어떤 왕정 점점 발전해지는 역사적 발전이 적었는데 조선은 왜 그렇게 무능하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오래는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조선을 비판한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조선은 대단한 나라다. 500년간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었으니까 오래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골골 500년이었습니다. 예, 뭐 그냥 여기다 파이프 링겔 꽂아놓고 계속 500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누군가 일본이 나중에 뽑아버린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조선의 민중들은 어떻게 조선을 바라봤을까를 보면 조선 민중들은 성리학과 좀 무관했어요. 그렇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선왕당에 가서 절을 했지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했지 향교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리학적인 질서를 위해서 강요를 했지만 그 강요가 더 이상 먹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힐 시간도 없었고요. 일을 해야 됐으니까요. 농사를 져야 되고 시간 나는 동안에는 종이를 만들고 시간 나는 동안에는 도자기를 만들고 이런 뜻이던데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크게 일었었거든요. 양반들이 끌고 가니까 너 면천시켜줄게.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없었습니다. 짧기도 했죠. 병자호라는 게 한 40일 정도 안 됐지만 그리고 구한말에 벌어진 의병들을 보면 이거는 뭐 의병이 한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 그 의병의 성격이 이게 나라를 구하겠다는 성격이 아니라 양반들이 사대부들이 도를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하고 합류했던 천민이나 평민들이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들으면
처형을 하고, 그래서 평민 의병장들의 불쌍한 무덤들이 전국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기록들을 봤을 때 조선의 민중은 조선이라는 왕조하고 무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왕이 누가 되든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바꾸든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라고 부르는 양반 계급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왕조를 이씨에서 김씨로 바꿀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왕만 바꾸고 그대로 연산군이 중종으로 갔고, 이후에 광해군에서 또 김씨로 바꿀 필요도 없이 기존에 있는 왕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밑에 있는 양반 권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비용 대비 훨씬 저렴했으니까요. 피비린내 날 거 없이 조 왕들만 잘 구슬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나중에 서인 혹은 노론의 권력이 결국 250년을 갖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중과 상관없이 이 조선이 500년을 갔던 이유는 민중을 완전히 유리를 시키고 그 통치의 대상으로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위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아주 계산적으로 권력을 계속 이어받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의 민중들은 지적인 세계로부터 완전히 절연돼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로 발행한 책이 제일 먼저 발행한 책이 민중을 위해서 그게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오륜을 몇천 부를 인쇄를 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이게 경국대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이 성역의 질서를 가르치려고 만들었던 거지, 여기에서 경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국을 하려면 창을 어떻게 만들고 칼은 어떻게 만들고 화약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농사를 짓고, 선비들이 딱 글 읽기 좋을 만큼의 정도의 양만 농사를 짓고, 그 이상의 농사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조장함으로 못 짓게 만들고, 500년 아마 1000년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의 북한하고 같은 구조일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김정은 김씨 체제가 있고 그 밑에 그 지배계층이 그걸 그 독재와 그 밑에 지배계층이 사실 일반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파워도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선은 지금의 북한하고 다르지 않았던 왕조가 아닌가, 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북조선 아닙니까? 예, 북조선 맞습니다. 북조선. 그러니까 이 해방이 되고 나서 분단된 상태에서 북에서는 조선으로 가버렸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갔고, 저기는 그걸 전혀 채택을 안 하고 그 옛날에 봉건 왕조가 그대로 지금 3대째 이어져 있는 거죠. 시스템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적으로 폐쇄됐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도 권력층은 단 하나고 세습이고. 저는 이제 그럼 일본과 조선은 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까? 개방성에서 차이가 있고 실용주의에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을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인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사회의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이제 제리 다이아몬드의 그 뭐 총균세 이런 시각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왜 그 지난 300년 동안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됐나? 근데 이제 그 명나라 때 그 정화 장군을 해서 막 해양으로 나가다가 사대부가 지배하면서 그냥 전부 닫아버리고 내부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큰 땅이지만 중국은 항하고 양쯔강이 있어서 중앙 권력이 지방까지 다
위치는 예. 하나의 거대한 왕국인데 왕이 권력이 내부지향적으로 되면서 이제 네. 폐쇄국가가 됐는데 유럽이 그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언어가 있던 게 지형적으로 통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예. 분산돼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 나라 가서 항해하는 거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거절당하면 옆에 나라 가서 하고 그렇죠. 뭐 그래서 예, 그 분산된 구조가 지금의 이제 유럽의 경쟁 관계를 만들고 예. 예, 그러면서 다양한 그게 채택이 되는데 일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본도 사실은 중앙 집권 국가를 도쿠가 이해했을 때까지 상당히 우리로 보면 늦게 예, 되잖아요. 예. 그 저는 어렸을 때 대망 읽으면서 중 대만 뭐 일본이 중국보다 더 큰 줄 알았어요. 나라가 몇백 개가 예, 나라가 그 많고 뭐 중원을 통일하러 간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싸우는데 보면 이제 일본에나 다른 나라 유럽에 가 보면 성이라는 게 다 요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오사카 성이고 뭐 가면 다 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총 같은 것들을 일찍 받아들이고 막 문명을 받아들인 예. 게 자기를 부국 강병 안 하면 죽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각 번이라는 게 결국은 다 국가들이었는데 국가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산된 경쟁 구조 맞습니다. 체제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통일신라부터 일찍부터 중앙 집권 예, 예. 국가를 해서 지방 관리도 다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지리적 역사적 차이도 예, 예. 이런 그 개방성이나 이런 다양한 수용성에서 엄청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은가. 저도 그게 가장 큰 변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연구했던 어떤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조선에선 고종 때에 그걸 깨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구체제를 깬다는 게 너무나도 공고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그때까지 현 되기 전에 번들 그날 저번에 미친 듯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서 근대화를 향한 그 정신이 더 세지고 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예컨대 정조입니다. 정조는 자기 문집만 140몇 권짜리를 갖고 있는 위대한 학자이면서 그리고 강력한 권력자이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속으로는 개방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속으로는. 그런데 어떤 게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운영했던 그 시대의 조선이라는 국가는 폐쇄성이 최고에 달했었고 그리고 학문의 폐쇄성은 또 최악에 달했었고 그리고 이 조선 안에 있던 일본에서 쏟아져 들어왔던 은들을 다 소비를 하면서 수원에 군사적으로 아무런 효용이 없는 성을 짓고 만일에 그 정조라는 사람이 지금 강단에 있는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혁성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규장각에서 펄펄 뛰고 있는 그 젊은 학자들 또 박지원, 박재가 같은 북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그대로 정책화를 해서 아마 고종 같은 못난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쉬워하는 부분이 정조가 한 20몇 년을 지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정책의 유일한 기준은 사도세자 복권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복권하기 위해서 행궁을 짓고 그리고 자기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친위 학자들을 규장각에 만들어 모으고 그 사람들한테 부국광고를 쓰라고 한 게 아니라 행궁 만드는 법을 배우라 그러고 그 자기는 중국에서 청나라에 수입한 모든 학술 자료들을 독점을 하고 있고 그 정약용이 수원 행궁 현장 반장이 되니까 정조가 자기 그 도서관에 있는 책 하나를 꺼내 줍니다. 약용아, 이게 기기도설이라는 책인데 여기를 보면 도르드라는 게 있다. 요거를 응용을 하면은 네가 공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거중기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완곡이 되고 나서 밑에 신하들이 전하 이러죠. 이건 약용이가 만든 게 아니라 전하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
홍제전서 그 문집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정조가 2번을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거는 공예의 말단에 불과한데 감히 왜 내 문집에 기록하라 그러냐. 하지 말라. 그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학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세계 조선이라는 공동체를 만기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지성적인 권력자였다면 이 사람이 생각만 다르게 먹었으면은 그러면 분명히 다르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부의 번들끼리 치열하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이 중앙에서 너무나도 찬란하게 독재를 할 수 하고 있던 이 사람이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분명히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 하여튼 성리학 이후에 책은 다 태워버리고 뭐 그렇죠. 이런 아주 반동적인 저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서양 책을 다 태우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중종이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역사에서는 무슨 저기 문화중흥을 일으킨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요. 예. 일본이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로 강병을 했고 세계적인 국가가 됐는데 현재는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본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나라의 폐쇄성이거든요. 예, 이민족에 대한 공포, 예, 제노포비아가 너무 심해서 그 선진국 중에서 가장 이민 정책이 폐쇄적인 예. 나라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조직을 글로벌화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한국에 오면 초대 사장은 본사에서 오지만 예, 예. 바로 한국인을 뽑아서 예. CEO를 안 치는데 네. 일본 기업은 사장서부터 중요한 자리 하다못해 격리 쪽은 무조건 다 일본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경하고 얘기가 안 되면 예. 오퍼레이션이 안 된다 이렇게 네. 하고 사실 유학도 안 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개요 대학이나 뭐 이런 데하고 해보면 이 국제 저널에 논문 같은 거 잘 안 내요. 아, 그렇습니까? 일본이 상당히. 그리고 자기 제자를 늘 자기 학교 교수로 뽑아요. 그러니까 거긴 전부 순서대로 교수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TO를 가지고 그냥 그래서 다 순혈주의고 내부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적어요. 얼마 전에 저희 쪽에 어마어마하게 스타 젊은 교수가 일본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트랜스젠더야. 그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이 스카우트에 갔어요. 자기는 일본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 사회적 편견이 워낙 강하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스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되게 지금 글로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사회가 더 개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암살당한 아베 신조 총리가 평생 염원했던 게 메이지 시대의 광력을 부활하자는 거였거든요. 자기 그 지역구도 야마구치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의 그 본산인 조슈변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 아베는 정말 일본이 그렇게 찬란하게 꽃피었던 근대가 깃들을 마련했던 메이지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아베가 노렸던 거는 그 영광이었지 그 뒤에 메이지 지사들이 했던 노력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노렸던 게 도쿄 올림픽이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심지어 그때는 도요타가 메인 그 스폰서 중에 한 팀이었는데 아예 광고를 철회를 해버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서 기업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치가 그동안 그렇게 너무나도 이 파벌과 그리고 진영으로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 일본은 점점 글로벌이 돼 있는데, 근데 일본이 이제 그 리더십이 그 150년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혈과 그리고 글로벌이 좀 더 더디게 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국가로 가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저항감이 전혀 없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현지 법인장들은 하나같이 외국 사람들이고 그게 왜 가능했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식민 시대 전쟁 이걸 겪고 공화국이 제대로 서면서 그 옛날에 조선한테 있었던 규제가 다 없어졌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조선 내에 없었던 주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기업입니다. 규제 없이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주체가 공화국 때 생겨났고 그게 50년, 60년 지나서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은 그 옛날 시작해봤자 100년밖에 안 된 게 대한민국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민시대의 어느 일종의 무슨 뭐 민족적인 차별 있었다고 쳐도 그 식민시대에도 일본 총독부에서는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북돋아 줬었지. 나중에 전시체제가 되기 이전에는 기업은 그대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쟁 끝난 이후에 국가 리소스를 다 모으고 그 모은 것들을 창출을 해내게 한 게 기업이고 각 단계별로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그 위에 민주화 시대 때 부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었지만 전두환, 노태우 또 이후의 모든 정권들이 이 기업하는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이제 인문학하고 뭐 이렇게 시 쓰고 소설 쓰는 제 서울대 불문과 나온 친구가 예. 그 우리 저기 문학가들이 늘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 자연은 파괴되고 예. 인간관계는 예, 예. 황폐화되고 있다 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 예. 그 사실은 자유인이 된 거 근대라고 하는 정의가 사실 산업혁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쵸. 산업혁명 이전에 인간은 자유로운 적이 없었고 예,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네가 그러면 지금 인간관계가 황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럼 과거가 더 지금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간관계였다는 얘기냐? 청동기대로 가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생각 없이 하는 얘기고 그것들이 낭만적인 얘기고요. 그 낭만적인 얘기고 예, 예. 근데 그 낭만적인 얘기가 젊은 친구들한테 반시장, 예, 예.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주고 예, 예. 자본주의가 인간성을 황폐화시킨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란 말보다 저 산업혁명이 기업 경제화됐다. 기업 경제화.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혁명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기계들을 써야 예, 예. 경쟁력이 있고 그 기계를 살려면 개인이 자영업해서는 안 되고 예,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니까 예, 예. 그게 기업이란 형태로 여러 명이 돈을 내서 예, 예. 기계들을 살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고 그 기계와 인간의 창의성이 결합이 되는 이노베이션이 다 거기서 지금 예, 예. 만들어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그게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의 이제 차이. 네, 네. 그래서 기업 경제란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해주셔서 예.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쭙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 대한민국 징비록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저자의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제가 많이 애를 썼는데요. 뭐 몇몇 군데서 제가 감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역사 속에 흐르는 이 구슬들을 이렇게 꿰어서 스토리들이 간과하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밝히시고 전율을 느낄 만큼의 그 통찰력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징비록을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민망합니다. 아니 정말 저는 너무 기쁘게 읽었고요. 이 광화문 괴담 얘기를 예. 좀 하겠습니다. 이미 한 가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중종이 정말 무슨 정조가 르네상스 학문 진행을 한 중흥을 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16개의 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천하명당이냐, 그 풍수지리설로 에 의해서 청와대 자리가 만들어진 거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도전하고 이성계가 태조가 한성을 만들 때도 풍수지리로 만드는 거냐, 무슨 도사님 얘기 나오잖아요. 무학대사 얘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화문 앞에 월대가 있었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종의 아간 파천하는 길이 정말 고종의 길이었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여기 이야기들이 우리 박 기자님 하시는 땅의 역사에서 대부분 소개가 그렇죠. 돼서 저게 됐는데요. 제일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얘기는 사실은 베트남의 호지민이 목민심서를 곁에다 두고 수없이 읽었다라고 하는 이 신화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완전한 가짜 뉴스라는 걸 밝히시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 건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믿거든요. 목민심서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들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조상들의 책 같은 거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목민심서예요. 제가 이거 하도 실학 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정한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읽었더니요, 이게 착하게 살자 그 얘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실학자든 누구든 권력의 속성이 뭐고, 이 권력을 하려면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 권력은 기본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 타락을 막지 않은 민주적 견제 정치가 있지 않는 한 아닌데, 이건 그냥 철인 정치잖아요. 착한 맞습니다. 사람, 성리학적인 사고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이것저것 착한 짓만 하고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민중들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게 좋은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권력은 욕심 때문에 권력이 타락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호지민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바로 이 권력의 타락, 계급에 의한 억압 이런 걸 알았는데 이 목민심서를 읽고 감탄을 했을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데 이게 좀 간단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90년대부터 그 베트남 국부라는 호지명이 그 정글에서 투쟁을 하면서 목민심서를 애독을 했고, 거기서 청렴결백의 사상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책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 박물관에 가면 이 목민심서가 그 침대 옆에 놓여 있다.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신문 컬럼과 그리고 수필에 인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A부터 Z까지 다 소위 구라입니다. 이 구라를 한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유홍준,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산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박성무, 그리고 유홍준, 그리고 고은. 이 세 사람이 거의 1, 2년 차이를 두고 같은 말을 서로를 인용을 해가면서 계속 퍼날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심지어 호치민 박물관 관장까지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베트남 특파원을 불러서 당신네들은 일본한테 당신네 역사 왜곡한다 그래놓고 왜 우리 역사 이대로 왜곡하려고 그러냐 항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광화문 괴담이라는 책에 이 괴담을 16가지 고른 이유는 술자리에서 웃고 넘어가는 정도 괴담이면은 뭐 쓸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세계와 정신 세계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괴담들을 모았습니다. 호치민의 다산 애독설 그것만큼 우리 정신 세계를 고품격으로 만들어준 게 없죠. 근데 완전 엉터리고 또 아까 잠깐 소개해주신 광화문 광장을 풍수대로 만들었는데 그걸 일본이 왜곡을 해서 삐뚤어놨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 그러면서 돈 1,000억 들여서 저렇게 광장 공사를 해놓은 거. 그럼 우리 돈 1,00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청와대 뒤에 뭐 천하 제일복지라고 뭐 이게 몇백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그거가 총독부가 또 거기 들어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150년도 안 된 글자가 적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의 우리의 정신 세계와 현실의 현실 세계를 좀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굳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모를 때 호지명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 남양주의 다산 생가에 가면은 다산이 여기 누워 있는데 쫙 배 타고 저 멀리 간 거기에서 베트남의 사회주의 혁명, 민족 혁명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몸에 힘을 읽었다. 뭉클하죠. 대표적인 국뽕 가짜 뉴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맡에 계속 두고 읽으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권력의 속성이나 민주적 지배 구조에 대한 일말의 인식도 우리 조상들은 없었다. 그러니까 정도전도 신권과 왕권의 견제를 얘기했지 그 그렇죠. 신권의 타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아이디어도 없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가 다 신권의 타락이잖아요. 지금 사리민이 뭐냐 하는 것들이 신권이 철저하게 타락한 거 권력 그 학문을 전부 권력 독점의 그 무기로 쓴 건데 수단으로 쓴 건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게 없었는데 이게 그렇게 뭐 전 세계에 그 감명을 줄 명저라고 하는 얘기부터는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믿지 못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거 저 방송에서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국뽕 가짜가 참 많은데 이게 정말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았고요.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툭하면 르네상스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네. 르네상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문이나 문화를 중흥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그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적 억압으로부터 그 인본주의죠.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이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건데 동양은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거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양에서는 돌아갈 인본주의도 없는데 무슨 르네상스가 있었겠냐 그런데 그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 중종도 그렇고 다 보시면 사대주의에서 벗어난 적이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영종주 정조 시대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그 식민 시대 끝나고 또 이 전쟁까지 겪고 나니까 그때 어떤 일련의 민족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 자존을 위해서 무언가 밝은 걸 찾아보자고 학계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것 좀 양념치고 저거 양념치고 하면서 점점 민족주의 사관을 만들고 가게 됐는데 이 민족주의 사관이 90년대 이후로 정치 세력과 결합을 하면서 이게 국뽕으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국뽕으로. 없던 거 왜곡을 하고
대표적인 게 실학입니다. 실학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실학자라고 부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실학으로 부른 적도 없고 그때 당시 실학은 성리학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1930년대에 그때 조선 식민지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이 우리 벌써 식민지가 20년이 넘게 경과가 된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그럼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동인을 찾아보자 해서 발견한 게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인, 학자 또 일부 일본인들이 또 스폰서를 해서 조선학이라는 것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처음으로 여유당 전서가 출판이 됩니다. 그 전에는 출판된 적이 없었습니다. 필사본만 돌아다녔죠. 그래서 실학이라는 것, 조선학의 아이콘으로 다산이 정립이 되고 그게 전쟁 이후로 한번 시장이 선점이 당하니까 다산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북학파 무슨 뭐 상업을 하고 유통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개혁론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박지원, 이덕무, 박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조가 문체반정으로 탄압한 이후로 일체 저작도 만들지는 못하고 사라져 버렸거든요. 다산도 18년 동안 유배를 갔었고 그 이후로. 근데 그게 실학이 마치 정조 르네상스 시대에 조선의 르네상스를 정조와 함께 만들었다라고 서술이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 자존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그런 약간 의도적인 왜곡들이 선의의 왜곡들이 나중에는 요즘은 지난 그 지도자께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정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게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나 하면은 조선을 르네상스에 일으켰던 정조 그 위에 활활 타올랐던 조선 왕조가 누구 때문에 망했나? 일본한테 망했다. 그러면 일본한테 망한 거를 우리들이 이렇게 회복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반일해야 된다. 그 정조를 현창을 하고. 그럼 고종은 뭔가? 고종은 일본한테 나라를 넘긴 게 아니라 개혁 군주로서 독립 군주로서 백방 노력을 했는데 저 간악하고 강한 일본에 의해서 불우하게 권력을 찬탈당했다. 이 논리가 쫙 완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논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한 역할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 왔고 그 민중들은 계속 반일을 해야지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굳건하게 전근대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 이제 그 실학을 띄워가지고 마치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었던 중상주의나 중공주의라고 할까요? 공업화에 대한 실용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부각하는 거는 이제 그 사실은 조선의 그 산업혁명 맹아론 그거하고 아주 자본주의 맹아론하고 아주 교묘하게 엮여져 있는 이야기, 그 플러스에 맞는 이야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기 괴담 중에는 이제 그 조선 말에 의병장 최익현이나 해금일사 이준 할복자살이나 뭐 이런 그 사실이 아닌 그 가짜 뉴스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김명행 작가께서 그 이후에 그 독립운동이나 이후에 그 수많은 가짜 뉴스를 그 폭로하는 우리 박 기자님의 이 앞선 괴담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의 괴담 이야기를 많이 써주시면서 그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그래도 이렇게 흐름이 잡히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괴담 중에 이제 사실은 백미가 이 고종 나라를 팔아먹고 포기한 그 나라 국가라는 개념도 잘 없고 조선이 그냥 자기 집안의 가산
예. 가상 국가로 알고 있었던 고중인데 우리 사회가 늘 이렇게 지도자는 보호를 하고 죄를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일에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예.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 국가에서 총리가 있는 이유가 불분명해요. 이게 보면 옛날에 보면 뭐 일 있으면 대신 요거도 먹는 예. 자리. 예. 그리고 우리 장관들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절대 장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해놓고 길게 한 1년이에요. 1년, 예, 2년이고 사회에 무슨 사건 터지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제에서 장관도 없고 대개는 이제 청와대 수석이 미국에서는 장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래야 되는데 밖에다 장관이라고 하나 놓고 들어오면 화살 네가 대신 맞아. 그래서 이 저 을사오적이라 해서 매국의 책임을 고종이 아니라 예. 밑에 신하한테다가 5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 전통이 지금도 지속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망국이네요. 그러니까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고종을 현창을 해야지 그래야지 성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간악한 일본에 의해서 쓰러져 버린 고종 정권이 되니까요. 소위 민족 사관이 완성이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전에 정조가 뿌려놨던 자본주의의 맹아를 일본이 분이 와서 싹을 잘라 버렸다. 그래야지 이 외교 관계가 계속 이렇게 반일로 갈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그리고 덤으로 민족 자존심이 국뽕이 가득가득 차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고종을 현창하는 쪽에 그 제일 대표되는 분이 이태진 선생님이신데,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선생님이십니다. 이 이태진 사단에서는 이영훈 선생의 반일 종족주의에 개입된 그 어떤 사람의 논문도 인용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갔습니다. 아예 보질 않겠다는 겁니다. 학자적인 일은 될 수가 없죠. 토론으로 이루어져서 봐야 되는데 아예 진영으로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류가 끊어지는 상태에서는 저긴 자라날 수도 없고 결국 정조시대 때처럼 고사하는 겁니다. 학문이. 그럼 고종에 대한 괴담은 뭐냐? 제가 이 책을 쓴 게 지금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일개 신문 기자가 썼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저 기준을 많이 썼고. 그러면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어떤 국사학계 원로 분이시라면 저에게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제가 아마 어디 굉장히 많이 맞았을 겁니다. 어디 뭐 컬럼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글자도 저한테 이의 제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누가 좀 제대로 반론을 해주면 책도 많이 팔리겠지 했는데 아직 그게 없는 겁니다. 저도 그 기대했었는데 없어가지고 책을 못 팔아. 고종괴담은 저거는 한두 마디로 얘기할 건 할수 되게 복잡한 일이고, 그리고 이 고종을 현창하는데 드리는 레퍼런스들이 대부분 추정된다로 나오는 거죠. 비자금은 독립자금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라 얘기하면 아예 응대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때가 광화문 괴담은 좀 에피소드 격이고 또 대한민국 징비록은 좀 총론 격이긴 애매하긴 하지만 이 매국노 고종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제발 여기서 반론을 좀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하여튼 비겁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괴담을 예. 읽으면서 예.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예. 이게 뻥으로 된 레전드가 많잖아요. 예, 신화들이 많아요. 이제 네.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뭐냐면 조지 워싱턴이 벚나무 잘랐다는 얘기 그거거든요. 그 완전 지어낸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그 초기에 그 조지 워싱턴이 죽었을 때 제 건국 아버지고 초대 대통령이고 뭐니까 관심이 많이 올라왔을 예. 때 그 저 전기 작가가 만들어낸 예. 얘기거든요. 네네. 그 전기 작가가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 초판에도 없었어요. 5판에 와서 들어간 얘기예요. 5판에서 끼워놓은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막 퍼졌는데 우리 이제 아까 여기서 서로 인용하듯이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저기 이 맥커피라고 하는 네. 장로교 목사님이고 예. 교수인 분이 애들 문법 책에다가 어린이 얘기로 그걸 집어넣으면서 이제 완전히 확산이 예, 되고 예, 사실이 예. 돼버렸거든요. 예, 예. 이제 뭐 그런 게 뭐 저 인터넷에 뭐 온갖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살아 있는 인류가 과거에 총 살아왔던 인구보다 더 많다라든지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짓말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다음에 뭐 고대인들은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었다. 이거 이제 저기 지구 평평하다고 믿는 그 음모론자들 이런 예, 얘기인데 예. 고대인들도 둥그런 거 다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리스 사람 다 알았- 실제로 알았어요. 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뭐 기독교에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예수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다 이제 사실이 아닌 그 괴담인데요. 신화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저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그래서 저 제왕절개를 그래서 시저 이름을 예. 따라서 세서리안 섹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그 당시에 당연히 제왕절개에 예, 예. 해당하는 의술이 없었던 건데 예. 믿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걱정하는 괴담하고 예. 다른 나라에 횡행하는 예. 그 가짜 신화들하고 네네.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왜 더 이걸 경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괴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근데 현실에서도 이 정치든 경제든 가짜 뉴스가 횡행을 해서 그게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저기에 적어놓은 몇 가지 괴담들은 저기에 입안을 해서 정책이 나와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호지민 목민심서 얘기처럼 우리 정신 세계를 완전히 기만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익현이 대마도로 가서 의병장 최익현이 대마도의 유배를 가서 넉 달 동안 단식을 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기네스북에 날 얘기죠. 42, 120일 동안 단식을 했으니까요. 70 노인이.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80년대까지 철석같이 진실로 믿어왔거든요. 여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70 노인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길래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가지고 대마도로 끌려갔나? 부터 위정척사파에 대한 담론, 그것도 진정으로 애국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호치민 얘기는 더 말할 바에도 없고 심지어 헤이그 밀사로 갔다는 이준 열사가 만국 회의장에서 칼로 할복을 해서 창자를 뿌리면서 죽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1907년대 이후 당시 대한매일 신보라는 신문이라기보다는 투쟁지였죠. 투쟁 그 기관지 같은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거였어요.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불이 붙고 그 이후에 50년대에 이병도 선생이 이건 팩트가 아닌 것 같으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구사편찬위에 실제 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그 보고서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게 괜히 조용히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할복은 아니야 라고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경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저기에 있는 이야기 괴담 중에 상당수가 일본과 관련된 괴담들입니다. 식민지 때 어떤 거, 임진왜란 때 어떤 일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일본과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불타오른 적개심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적개심이 과연 어디서 왔고 이걸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저게 있는 예,
이용훈 교수님이 얘기하는 반일 탈레반으로 기르고 있는 거죠. 그 저희가 고종을 그래서 역사의 아이러니라 그럴까? 예.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나쁜 황제였으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예. 이씨 왕조를 부활하자는 생각을 안 하고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다 공화국으로 그렇죠. 예, 일찍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찍 그렇게 장구한 역사를 지배했던 왕조를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예. 네, 그래서 워낙 무능해서 그래도 우리가 빨리 공화국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이제 고종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그쳐야 될 때 같아요. 또 논란거리가 안 되는 지도자인데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할 게 많은데 예, 제가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신호가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 청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점이랄까 자세를 부탁한다면 예.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대개 우리 박선임 기자님한테 동조하고 동의하는 분들이니까 청년들한테 어떤 자세로 우리 역사를 봐야 되는가 하는 그 마무리 말씀 비슷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책은 뭐가 어떤 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거 나온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지금. 광고 말씀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역사는 사실은 몰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 재밌고 또 재미를 또 들어가면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서 미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가 있다가 아니라 미래의 힌트를 그 힌트를 낚아채는 거는 이제 각 독자들의 몫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힌트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힌트를 받을 텐데 그 힌트의 출발은 뭐냐? 저희 그 신문쟁이 업계에서 제1로 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팩트는 신성하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와 거친 주장으로 나한테 뭐 얘기를 해도 이게 아니던데 하고 걸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제일 좋은 수필은 주장 없이 슬프지 아니한가가 아니라 쭉 벌어진 일을 썼더니 나중에 눈물 나는 그게 제대로 된 비극적인 수필이에요. 팩트로. 역사는 팩트를 봐야지 주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주장을 보면 국뽕이 되고 그리고 반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가 되고 배달의 민족 5,000년 동안 살았는 애가 되는 겁니다. 이 팩트, 역사에서 팩트를 보고 그 신성한 팩트로 미래에다 힌트를 받아라. 귀찮으면 그래도 재밌으니까 역사를 봐라.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준비된 질문 15개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15개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시기 힘든 박 기자님한테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소감이나 질문이나 부탁이나 다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